말하지 말고 기다리시오. 난 당신을 믿소. 그 남자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거라는 걸. 2018년 1월 함경북도 회령. 저는 강진아 32의 평범한 회계 담당이었습니다. 국영식품 공장 2층 구석진 사무실에서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해 장부를 펼치고 숫자들 사이를 오가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창밖으론 늘 같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회색빛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사람들은 고개를 숙인 채 걸어 다녔습니다. 표정 없는 얼굴들, 말 없는 발걸음들, 저 역시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 가슴 깊은 곳엔 아주 작지만 꺼지지 않는 불씨 하나가 살아 있었다는 것. 자유. 그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낼 순 없었지만 가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너머엔 뭐가 있을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정말 있을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장부 위의 적자는 명백했고 배급이 끊긴 달은 정확했으며 사람들의 한숨 소리마저 통계처럼 규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숫자에 의지했습니다. 숫자만 보고 있으면 이 세상이 조금은 예측 가능해 보였으니까요. 그렇게 조용히, 아주 조용히 살아가는 것. 그게 제 목표였습니다. 언젠가, 정말 언젠가는 내 삶을 내가 선택하는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며. 동무, 이 숫자들을 설명해 보시오.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 평범한 일상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계속 시청해 주세요. (2018년 2월) 어느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공장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평소와 다른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복도는 지나치게 조용했고 동료들은 고개를 숙인 채 제 눈을 피했습니다. 간부실 앞엔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보이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으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진아 동무, 잠깐 나오시오. 공장장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복도를 지나 간부실로 들어갔을 때 그 남자가 보였습니다. 35쯤 되어 보이는 보이부 요원. 군복 같은 검은 제복을 입고 창가에 서서 서류를 읽고 있었습니다. 공장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쪽은 회령 보이부 보안과 리재현 동무요. 공장 회계 장부 조사를 위해 오셨소? 리재현.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그저 또 하나의 무서운 사람일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는 순간 뭔가 달랐습니다. 날카로운 눈빛. 하지만 그 안에 묘한 주저함 같은 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저를 신문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 보려는 듯한. 강진아 동무요? 예. 회계 담당이라고 들었소. 앉으시오. 그는 의자를 가리켰고 저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앉았습니다. 책상 위엔 제가 작성한 지난 3년치 장부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항목들 설명해 보시오. 특히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식량 배분 내역이 맞지 않소?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비난하는 투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확인하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숫자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배불량, 입고량, 불출 내역. 제가 기록한 모든 것들. 리재현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물었습니다.
동무, 혹시 간부들이 따로 지시한 장부 조작은 없었소? 그 질문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자리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리제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덮었습니다. 오늘은 이만하겠소. 하지만 며칠 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으니 출근 시간 잘 지키시오. 그렇게 첫 조사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남자 리제언. 그의 눈빛 속엔 뭔가 제가 모르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말하지 말고 기다리시오. 난 당신을 믿소. 손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이부 요원이 제게 이런 쪽지를 건넬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조사는 일주일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리제어는 매일 아침 공장에 나타나 장부를 뒤졌고 간부들을 하나씩 불러 신문했습니다. 저 역시 3번이나 더 불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는 저를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기록한 숫자들을 믿는 듯 보였고 간부들의 진술과 제 장부를 계속 대조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신문이 끝나고 복도로 나오는데 뒤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진아 동무. 저는 멈춰섰습니다. 이 사건, 동무와는 관계없을 가능성이 크오. 하지만 조심하시오. 간부들이 책임을 떠넘기려 할 것이오.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리제어는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마시오. 증거를 더 모아야 하오. 그리고 그는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이 남자가 저를 지키려 한다는 것을. 사흘 후 밤 10시쯤이었습니다.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누군가 제 뒤를 따라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강동무. 뒤를 돌아보니 리제언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왜? 여기까지? 그는 대답 대신 작은 쪽지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지금 읽지 말고 방에 가서 혼자 보시오. 그리고 태워버리시오. 이게 뭡니까? 당신을 지킬 방법이요.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쪽지를 펼쳤습니다. 공장장과 부공장이 식량을 빼돌려 암시장에 팔았소. 당신은 그저 그들의 지시대로 장부를 쓴 것뿐이요. 증거는 내가 확보했소. 며칠만 참으시오. 말하지 말고 기다리시오. 난 당신을 믿소. 손이 떨렸습니다. 보이부 요원이 저를 믿는다고? 아니, 그보다 더 놀라운 건 그가 저를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부 부패를 밝히는 것. 그건 그 역시 위험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왜 나를 도우려는 거지? 쪽지를 성냥불에 태우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리제언. 그는 단순한 보이부 요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차갑고 잔인한 세상에서도 보이부라는 벽 안에서도 믿음이라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믿음이 제 안에 작은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을. 당신을 보면 숨을 쉬는 게 힘들어지요. 그의 떨리는 고백. 저 역시 같은 마음이었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감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조사라는 명목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리제언이 공장에 나타나는 이유는 점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간부들을 신문하는 시간은 줄어들고 제 사무실 앞을 지나가는 횟수는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강동무, 잠깐 창고 쪽 장부를 확인하고 싶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공식적이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았고 오히려 조심스러웠습니다. 창고로 가는 길,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요즘 괜찮소? 그가 물었습니다. 업무와는 관계없는 그저 안부를 묻는 말이었습니다. 예, 덕분에, 덕분이라니.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한 게 뭐가 있소? 당신이 결백했을 뿐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지. 창고에 도착했을 때 그는 문득 멈춰 섰습니다. 강동무, 예, 나를 무서워하지 않소? 그 질문에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보이부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리제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그는 더 자주 나타났습니다. 장부 확인이라는 핑계로, 증거 보관이라는 이유로, 때론 아무 이유 없이도 우리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말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저녁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리제어는 사무실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아직 안 가셨습니까? 제 목소리에 그가 돌아봤습니다. 당신도 늦었소. 정리할 게 있어서요. 같이 나가도 되겠소? 그 물음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함께 공장을 나섰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기숙사 앞까지 오는 동안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기숙사 입구에서 저는 멈춰 섰습니다. 여기까지 바래다줘서 감사합니다. 리제어는 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눈송이가 그의 어깨 위에 소리 없이 쌓여갔습니다. 강진아 동무, 예, 당신을 보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숨을 쉬는 게 힘들어지요. 그 고백에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하지만 우린 안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보이부 요원과 민간인의 감정. 그건 곧 사형 선고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리제어는 한 걸음 다가섰다가 다시 물러섰습니다. 마치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듯. 미안하오. 이런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들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향한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 사랑은 이 땅에서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이 땅에서 당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같이 떠나는 것뿐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이건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살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3월 초 봄이 오기 전 마지막 추위가 몰아치던 날이었습니다. 리제어는 새벽 5시에 제 기숙사 앞에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지금 나와야 하오. 시간이 없소. 우리는 아무도 없는 공장 뒤편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최명철 과장이 당신을 기소하기로 결정했소.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왜 저를요? 공장 비리 사건의 책임자가 필요했소. 간부들은 당을 탓할 수 없으니
회계 담당인 당신을 지목한 거요. 하지만 증거는 당신이 확보했다고. 리제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명철은 증거 따위 신경 쓰지 않소. 그는 탈북 시도자를 색출해서 공로를 세우려는 사람이요. 당신이 기소되면 정치범 수용소행이요. 숨이 막혔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그곳에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 없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리제어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망쳐야 하오. 도망이요? 이 땅에서 당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같이 떠나는 것뿐이요.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탈북, 국경을 넘는다는 것, 들키면 총살당하는 가장 무거운 죄. 당신이 같이요? 그렇소. 하지만 당신은 보위부 요원인데 알고 있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나도 알고 있소. 내가 당신과 함께 떠나면 난 배신자가 되는 거요. 추격당하고 잡히면 처형당할 거요. 그런데 왜 당신을 혼자 보낼 수 없소? 그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이 죽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소. 차라리 함께 도망치다 죽는 게 낫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저와 함께 지옥 같은 도주를 선택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리제언 동무, 강진아. 그가 처음으로 제 이름만 불렀습니다. 호칭 없이 당신이 간다면 나도 가겠소. 함께라면 살 수 있을 것 같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간다면 나도 가겠어요. 그 순간 우리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리제어는 보위부 내부 지도를 그리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3월 10일 새벽, 국경 경비가 교대하는 시간을 노려야 하오. 압록강이요? 그렇소. 하지만 쉽지 않을 거요. 얼음이 녹기 시작했으니 더 위험하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진아. 그가 또다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린 반드시 살아서 건너가야 하오. 네. 꼭요. 그날 밤부터 우리는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후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날 것입니다. 살아서 자유를 찾거나 아니면 함께 죽거나 그 둘 중 하나였습니다. 놓치면 안 돼. 우리 꼭 살아야 하오.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이 순간 우리는 삶과 죽음의 경계 위에 서 있었습니다. 2018년 3월 10일 새벽 3시, 약속한 그 시간이 왔습니다. 리제어는 어둠 속에서 제 기숙사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가방 하나, 그 안엔 옷가지 몇 벌과 마지막 남은 돈 전부. 준비됐소? 네. 우리는 말없이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회령 시내를 벗어나 북쪽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눈은 이미 녹기 시작했고 발밑이 질척거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시간을 달렸을까? 리제언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저기, 압록강이요. 어둠 속에서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음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곳곳에서 검게 갈라진 틈이 보였습니다. 지금 시간이면 경비병들이 교대 중일 거요. 15분, 그 안에 건너야 하오. 제 손을 잡은 그의 손이 차갑게 떨렸습니다. 무서우면 내 손 꽉 잡으시오. 네. 우리는 천천히 강으로 내려갔습니다.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얼음이 삐걱거렸습니다. 천천히, 한 발씩
리재현이 앞장섰고 저는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발 아래서 물소리가 흐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얼음 밑으로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뒤쪽에서 호각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추격대였습니다. 뛰어! 리재현이 소리쳤고 우리는 달렸습니다. 얼음 위에서 미끄러지며 넘어지며 다시 일어나며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탕! 귓가를 스치는 총알 소리에 저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엎드려! 리재현이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우리는 얼음 위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이대로는 못 가오. 다시 일어나야 하오. 하지만 내가 먼저 갈 테니 당신은 내 뒤를 따라오시오. 알겠소? 그가 일어서려는 순간 제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같이 가요. 함께요. 리재현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 손 놓지 마시오. 우리는 다시 일어나 달렸습니다. 뒤에서는 추격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강의 끝이 보였습니다. 중국 땅, 저 건너편만 닿으면.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발밑에서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콰드득. 조심해. 리재현이 소리쳤지만 늦었습니다. 제 발이 얼음 틈 사이로 빠져들었습니다. 아! 순간 몸이 기울었고 차가운 물이 발목을 휘감았습니다. 진아! 리재현이 제 손목을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놓치면 안 돼. 우리 꼭 살아야 하오. 그는 온 힘을 다해 저를 끌어올렸습니다. 저 역시 필사적으로 얼음을 움켜쥐고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마침내 얼음 위로 올라왔을 때 우리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리재현이 저를 일으켜 세웠고 우리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을 건넜습니다. 중국 땅. 우리는 경계를 넘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추격대는 강 중간에서 멈춰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쫓아올 수 없었습니다. 리재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저 역시 그의 옆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해냈소. 우리 해냈소. 그의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함께 여기서는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상담사의 말이었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 존재한다니. 2018년 5월 대한민국. 중국을 거쳐 한국에 도착하기까지 2달이 걸렸습니다. 브로커들의 도움으로 국경을 넘고 숨어 지내고 끝없이 두려워하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그곳이 같은 지구인지 의심했습니다. 밤인데도 환했습니다. 전기불이 사방에서 빛났고 사람들은 웃으며 걸어 다녔습니다. 누구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 누구도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리재현도 저와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멍하니 주변을 둘러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진아, 여긴 정말, 네, 우리가 꿈꿨던 곳이에요. 하나원 탈북민 정착 지원 시설에서의 석 달은 낯설었습니다. 한국어를 다시 배우고 남한 사회를 이해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컴퓨터를 켜는 법, 버스 카드를 찍는 법, 은행 계좌를 만드는 법.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자판기에서 음료수가 나오는 것도, 지하철이 시간표대로 오는 것도, 마트에 음식이 가득한 것도 모든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일까? 내일 아침 눈 뜨면 다시 회령으로 돌아가 있는 건 아닐까?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보이부에 쫓기는 꿈, 강물에 빠지는 꿈, 리재현과 헤어지는 꿈. 그럴 때마다 옆에 있던 리재현이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소? 난 여기 있소. 우린 안전하오. 그의 목소리가 저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8월이 되자 우리는 하나원을 수료하고 사회로 나왔습니다. 정부 지원금과 작은 임대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였지만 우리에겐 처음으로 가진 우리만의 공간이었습니다. 리재현은 공장 일자리를 구했고 저는 마트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힘든데도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없었으니까요.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한강공원에 나갔습니다. 강변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리재현이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을 나눠줬습니다. 이것 봐요. 1,000원이면 이렇게 큰 걸 살 수 있어요. 제 말에 리재현이 웃었습니다. 북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던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당신 웃는 얼굴 보려고 여기까지 온 거요. 저도요. 당신이 이렇게 편안한 얼굴 처음 봐요. 우리는 강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고 아이들은 뛰어놀고 연인들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재현 씨, 왜요? 우리 정말 여기 있는 거 맞죠? 리재현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럼요. 우린 살아남았소. 함께.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였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해냈습니다. 죽음의 강을 건넜고 새로운 세상에 도착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리재현이 물었습니다. 진아, 행복하오? 네. 당신은요? 나도. 처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알 것 같소?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이제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앞만 보면 됐습니다. 여기는 한국이었습니다. 우리가 꿈꿨던 자유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삶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라면 나 다시 살아보고 싶어요. 바다를 바라보며 한 제 말에 리재현은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진짜 삶에 2019년 봄 우리는 부산으로 이사했습니다. 서울에서의 1년은 적응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도시의 빠른 속도는 여전히 우리를 지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리재현이 제안했습니다. 바다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어떨까요? 바다요? 그렇소. 탁 트인 곳, 숨쉬기 편한 곳. 우리는 부산의 작은 해안가 마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2평짜리 작은 방이었지만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였습니다. 리재현은 선착장 근처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일했고 저는 동네 분식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 함께 방파제를 걸으며 석양을 보는 시간만큼은 온전히 우리 것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우리는 방파제 끝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리재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진아, 가끔 꿈을 꾸오. 무슨 꿈이요? 압록강 건너던 그날 꿈. 당신 손을 놓쳤던 꿈.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깨서 당신이 옆에 있는지 확인하오. 정말 살아있는지.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직도 가끔 무서워요. 이 모든 게 사라질까봐. 하지만 우린 여기 있어. 네. 우린 살아남았어요. 파도가 부서졌습니다. 하얀 물보라가 일었다가 사라졌습니다. 재현 씨, 왜요? 고마워요. 저를 여기까지 데려와줘서. 리재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나도 고맙소.
당신이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소.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감사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문득 멈춰 섰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짠바람이 폐 속 깊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라면 나 다시 살아보고 싶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리재현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럼 살아봅시다. 우리 이제 시작이요. 우리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파도가 부서졌고 별이 빛났습니다. 과거는 지울 수 없었습니다. 회령의 추운 겨울, 얼어붙은 강, 총소리. 그 모든 기억은 우리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과거가 우리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선택한 미래가 우리를 만든다는 것을. 2019년 5월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동네 교회에서 하나원에서 알게 된 친구들과 함께.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리재현, 강진아를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습니까? 그러겠습니다. 강진아, 리재현을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습니까? 그러겠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엔 압록강의 추위가, 도주의 공포가, 그리고 살아남은 자의 용기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금 2019년 가을, 저는 분식집 카운터에 앉아 이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입니다. 리재현은 오늘도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함께 방파제를 걸을 것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얼마나 서로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간절히 자유를 원했는지. 우리는 두려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함께였기에 끝까지 용기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개의 심장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는 과거를 기억하는 심장, 또 하나는 미래를 꿈꾸는 심장. 그리고 그 두 개의 심장이 오늘도 함께 뛰고 있습니다.